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정형외과의 나영곤입니다. 오늘 제가 비욘디 채널에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평소에 제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강의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질문 보내주시면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스포츠 손상의 중에서 연골판 파열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 많은 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시고 특히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뭐 젊은 여성분들 특히 좀 뭐 축구도 많이 하시고 격투기도 하시고 많이 굉장히 그런 취미 활동으로서 스포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스포츠 활동이 다 좋지만 또 이제 많이 다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심하게 다치면 무릎은 이제 인대 손상이나 뭐 심하면 골절까지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약한 힘으로 좀 손상을 입게 되면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우리 연골판 파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스포츠 손상 중에서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질문은 뭐 무릎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우리 무릎 관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관절이기 때문에 일단 뼈가 있고요. 무릎 뼈가 있고 그다음에 관절을 움직이는 거는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뼈와 뼈가 만나는 이제 관절 안에 연골이 있고 연골판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요. 다른 말로는 반월상 혹은 반달 연골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대가 있고요. 좀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개의 뼈, 뭐 사실은 네 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퇴골이라고 해서 허벅지 뼈가 있고요, 허벅지 뼈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골이라고 해서 정강이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관절이 있고 그다음 무릎 앞쪽에 작은 뼈가 하나 있죠. 그게 슬개골 혹은 뭐 덮개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무릎 관절이라는 용어는 이제 하나의 관절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좀 세분해 보면은 세 개 관절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퇴골 허벅지뼈랑 덮개뼈가 만나는 이 대퇴슬개 관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뼈랑 정강이뼈가 만나는 대퇴경골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퇴경골 관절을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측이랑 외측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관절이 좀 구분이 되고 각자의 어떤 기능도 다르고 어떤 병이 발생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이라는 말은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연골이랑 연골판이 좀 헷갈려 하셔서 일단 명확하게 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들은 이제 무릎을 MRI를 찍어서 실제 단면을 본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모식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벅지 뼈고 이제 정강이 뼈인데 뼈가 뼈와 만나는 곳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이고 관절면, 그 면 표면을 이렇게 연골이 덮고 있습니다. 뼈의 표면이 연골로 덮여 있어서 매끈매끈해서 서로 이제 움직일 때 마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허벅지 뼈에도 연골이 덮여 있고 정강이 뼈에도 연골이 덮여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보면은 이 위쪽이 뼈인데요.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게 연골이다. 코팅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팅. 뼈를 코팅하고 있는 게 연골이다. 그럼 오늘 주제인 연골판은 뭐냐? 이제 다른 말로는 정확하게는 이제 반월상 연골판, 반달 연골판, 반달 연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저 연골 찢어졌다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알고 보면 이게 연골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골과 연골판을 좀 구분하셨으면 한다 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연골판은 우리 무릎의 요게 이제 무릎의 안쪽이고 바깥쪽의 단면인데요. 안쪽에도 이렇게 큰 C자 형태의 연골판이 있고 바깥쪽에는 조금 더 동그란 O자 형태에 가까운 이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무릎당 안쪽 바깥쪽 두 개가 있어서 양쪽 무릎 하면 총 네 개가 있는 거죠. 자동차 타이어 네 개인 것처럼 이렇게 네 개의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 연골판은 보면은 이 뼈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과 연골 사이에 이렇게 빈 공간이 남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채우고 있는 거요. 삼각형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 허벅지 뼈는 좀 동그랗고요. 동그랗고 정강이 뼈는 이렇게 편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 사이가 이렇게 움직인다 할 때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부위를 이 연골판이 채워주기 때문에 무릎을 이제 접촉 면적을 굉장히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 사체의 어떤 이제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무릎 관절을 잘라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측 연골판, 이건 바깥쪽 외측 연골판이고요. 그다음 요게 이제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연골입니다. 연골 이제 위에서 본 거고요. 그래서 연골과 연골판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관절경 수술할 때 실제 무릎 관절을 본 모습인데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안쪽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고요. 이게 외측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벅지 뼈의 연골 표면이고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아주 좋은 건강한 연골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정강이 뼈 아래쪽 뼈의 모습이고 그 사이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게 연골판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깥쪽이고 동일하고요. 찢어지지 않고 깨끗한 그런 연골판, 그 다음에 관절 연골도 깨끗하시네요. 관절염이 없는 그런 상태십니다. 네, 사오정 발산 기습 곰발 냄새님께서 어깨 돌릴 때마다 소리가 뚝뚝뚝 납니다. 통증은 아주 없어요. 문제 있는 겁니다. 아, 예, 이것은 이제 무릎 관련 질문은 아니라서 제가 이따가 시간 나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연골판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이제 연골판이 굉장히 기능이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절 체중을 이제 충격을 흡수하고 또 체중을 분산시켜서 관절면에 골고루 이제 하중을 이제 분산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연골판이 있는 상태에서는 체중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는데 만약 연골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접촉면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중이 굉장히 특정 지역만 딱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골이 버티지 못해서 코팅이 벗겨지는 그래서 연골 손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판이 없으면 연골이 손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이 연골판이 없어지면은 정상적인 관절 연골에서의 기능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하중이 한 3배 이상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릎이 우리 몸의 체중을 잘 이제 분산하고 버틸 수 있는데 연골판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집중되는 하중으로 인해서 체중을 많이 그냥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골이 마모되는 게 결국엔 관절염이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판 파열은 손상 기전을 보면은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스포츠 손상이기 때문에 어떤 외력에 의해서 다치는 걸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회전 손상입니다. 무릎이 이제 꼬이는 거죠. 이 무릎을 모형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여기 살색이 있는 게 연골판인데요. 이게 무릎이 트위스트 되면은 그 무릎 뼈 사이에 있는 그 연부 조직인 연골판이 많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활동 중에서 많이들 즐기는 게 이제 구기 종목들, 축구나 뭐 농구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배드민턴이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상이 있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기전으로는 이제 무릎 안에 있는 이 십자인대 손상도 결국 회전이 급격히 일어날 때 요 십자인대인데요. 이게 트위스트 되면서 많이 이제 손상이 되는데 그래서 십자인대 손상이 있을 때도 연골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뭐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이제 연골판 파열에서 또 굉장히 흔한 이유는 사실 퇴행성이죠. 무릎 사이 뼈가 이게 하루에도 뭐 수천 번 수만 배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옷이 오래 입다 보면 이제 낡고 뭐 헤어져 가지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지는 것처럼 연골판도 그렇게 퇴행성 파열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골판 파열이 생기면은 증상은 이제 일단 아프겠죠. 그래서 아프고 무릎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붓기도 하고 또 요게 이제 찢어진 게 무릎 사이에 잘못 탁 낑겨 버리면은 그 무릎이 딱 잠겨서 움직이지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이제 증상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무릎을 펴고 싶은데 다 펴지지 않는다. 그리고 무릎을 굽힐 때 완전히 굽히지 못하는 그런 증상도 생기고요. 걷다가 갑자기 힘이 확 풀려 버리는 그런 이제 증상도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연골판 파열을 이제 형태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형태에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골판 찢어지는 모습은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수술할 때 엄청 많은 타입을 경험하게 되는데 크게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파일되는 경우를 수직 파일을 할 수 있겠고 또 이쪽 면으로 수평으로 파일되는 걸 수평 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파일은 다시 왼쪽 그림과처럼 종파열, 이렇게 좀 세로로 길게 찢어지는 게 종파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 파일은 이렇게 수직으로 연골판의 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쭉 찢어지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판상은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그러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찢어져서 이렇게 너플너플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는 그런 파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평 파열은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단면상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파열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는 안 찢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절 운동을 이렇게 해도 조금 자극이 덜한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좀 외상성보다는 퇴행성 파열인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타입인 경우에는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잘 이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파열 형태들이 두 가지 이상 섞여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복합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골판 파열이라 그래도 이제 본인의 형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치료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나중에 이제 잘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판 파열을 진단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오시게 되죠. 그래서 주治医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제일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무릎의 관절선,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뼈랑 정강뼈가 만나는 그 부분의 관절면을 이렇게 꼭꼭 눌러보면은 특정 부위가 굉장히 아프신 경우들이 있어요. 딱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다 찢어진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릎을 좀 돌려보는 그런 특수 검사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만으로는 확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상 진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외래에서 손쉽게 하는 검사 중에 하나 초음파는 검사는 있는데 사실은 초음파는 좀 관절이 깊숙한 곳까지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연골관 파열의 진단에 한계는 좀 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MRI 정밀 검사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진단도 할 수 있고 또 파열의 형태가 어떤지 복합적으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결국에 관절경은 사실은 수술에 해당되죠. 진단 도구로 쓰는 일은 좀 적긴 한데 우리가 MRI 상이나 이런 데서는 좀 놓치거나 혹은 잘 안 보였던 병변들도 수술할 때 보면 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관절경 소견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골관 파열이 이제 진단이 된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이제 수술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는 이제 보존적 치료가 있을 건데요. 당연히 이제 수술은 피하는 게 제일 이제 좋은데 이제 많은 경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우리가 소염 진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물리 치료라든지 운동 치료, 도수 치료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통증이 많거나 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붓거나 그럴 때는 연골판 관절 내 주사 치료를 해가지고 좀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골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의학적 지식이 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찢어지면 다 제거해버리니까 단기적으로는 편하니까 그런 수술법을 했는데 해보니까 관절염이 너무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치료의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봉합술을 지향을 하는데 이제 다 찢어졌다고 다 봉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서 조금 빨리 급성 파열, 그러니까 찢어지고 바로 내원을 하셨을 때일수록, 그리고 파열 형태가 또 중요한데 약간 종파열 그 식으로는 잘 꼬맬 수 있지만 수평 파열이라든지 퇴행성 파열 이런 것들을 봉합을 하기가 어렵고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파열의 형태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손상이 되더라도 어차피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연령대라 그러면은 이게 큰 이득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20, 30대 젊으신 분들이 연골판 파열이 되는 게 그게 방치가 됐다. 그래도 봉합을 못하거나 절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관절염이 많이 생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나이가 젊으면은 조금 실패 가능성이 있다더라도 가급적이면 봉합술을 조금 더 시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선 오히려 빈도는 사실 더 많습니다. 이게 봉합을 하려면 굉장히 적절한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절제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좀 불안정한 부분만 조금만 잘라내는 부분 절제술, 우리가 연골을 어떤 다듬는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안 돼서 이제 아전절제술, 그러니까 전절제술은 전체를 다 이제 없앤다고 보면은 아전절제술이라면 한 뭐 거기에 비슷하게 좀 상당히 많이 절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절제해야 되는 상황들도 심심치 않게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했는데 특히 이제 양이 너무 많이 절제돼서 이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연골판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을 이제 상당히 많이 절제한 아전절제술이나 전절제술을 한 이후에 어떤 상태가 안 좋고 관절염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연골판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은 이제 꼬매면 좋다 그랬는데 다 꼬맬 수가 없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혈관의 분포 때문인데요. 이 연골판 조직을 보면은 이 그림 보시면요. 연골판을 단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면은요 단면이. 그래서 바깥쪽은 죄송합니다. 바깥쪽은 두껍고요. 이제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쪽 보면은 이 그물같이 있는 게 이 혈관을 표시하는 겁니다. 혈관. 근데 이쪽은 어때요? 혈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제가 칠한 이 부분, 이 정도에서 파열이 있을 때는 봉합술을 시도할 수가 있고 성공률이 상당히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쪽 바깥쪽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갈수록 이게 봉합술을 시도하기도 어렵고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봉합술을 했는데 실패했다, 안 붙었다, 또 찢어졌다, 그러면 또 재수술을 또 해야 되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열의 위치를 봐서 우리가 수술을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방금 수술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연골판이 찢어졌어요. 그렇지만 수술 안 하면 안 되나요? 이 말씀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연골판 파열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수술을 해야지만 환자분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하는 판단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의사에 따라서도 이거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혹은 조금 두고 보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갈리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경향을 보면은 증상이 일단 너무 별로 없는 경우, 우리가 조금 불편해서 MRI 찍었는데 연골판이 조금 파열이 보였어요. 이럴 때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라든지. 증상은 있는데 우리가 MRI상에서 보이는 소견이 있어요. 그게 좀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과연 좋아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형태의 연골판 파열인데 증상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MRI상에서 찍은 연골판 파열은 바깥쪽에 있는데 증상은 안쪽에 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고려를 좀 자세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 파열이 있지만 좀 크기가 좀 작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이제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그런 형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움직여도 자극을 크게 안 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평 파열인 경우에는 결이 이제 무릎의 관절면이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움직여도 그게 자극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들이 해당되겠고. 또 이제 뭐 스포츠 손상은 아닐지라도 이제 약간 연세가 많거나 어떤 퇴행성 파열이 있는 경우, 퇴행성 수평 파열 특히요. 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필요하려 하진 않고, 또 이제 이미 너무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는 수술 결과가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지나고 보면은 수술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래도 증상이 남고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럴 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수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증상이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뭐 대학에 있을 때 뭐 환자분들 대기 리스트가 굉장히 기니까 한 뭐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수술 받으세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 그 사이에 하나도 안 아파졌어요. 수술 안 할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꼭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몸소 느꼈는데, 문제는 연골판 파열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혈류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류가 안 좋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그게 이제 연골판 조직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연골판이 조금 찢어져 있으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찢어지는 경향들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그게 완전 치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좀 증상을 유발하거나 혹은 악화될 여지는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좋아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조금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연골판 수술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부분 절제술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잘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연골판이 수평 파열이 된 그런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젊으신 분인데 증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시행했고 들어가 보니까 연골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거죠. 너덜너덜하고 이게 층이 나눠져서 층이 이렇게 구분이 돼가지고 아래쪽 부분을 주로 조금씩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너플너플되면서 무릎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자극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분 절제술 이게 다 절제한 게 아니죠. 바깥쪽에 두꺼운 부분들을 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남겨놓고 꼭 필요한 정도만 절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골판은 봉합을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 방사형 파열 우리가 이제 연골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의 결에 수직으로 있는 게 이제 방사형 파열인데 이런 방사형 파열이 이제 방치되면은 상당히 결과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 연골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깍지가 껴야지 힘을 버티는데 이게 풀려버리면은 이게 뭐 물건을 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사형 파열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풀린 거예요, 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복구를 시켜야지 연골판이 기능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 많이 남아 있어도 연결이 끊어지면 그건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연결하는 봉합술을 이렇게 실리 있고요. 이렇게 봉합을 한 형태고. 사실 이제 방사형 파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봉합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실패 가능성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제를 했을 때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최대한 그런 적극적으로 봉합술을 시행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골판 봉합술 예 중에서 이제 종파열 예인데요. 이게 이제 꼬매기가 제일 좋고 결과도 좋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요 그림 보면은 화살표 하신 부분, 연골의 얇은 부분 말고 두꺼운 부분, 관절막에 가까운 바깥쪽 부분이 찢어지는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들 무릎이 뒤쪽이고 요렇게 찢어진 겁니다. 지금 찢어져서 요거를 파란색 실로 이용해서 봉합을 했고요. 바깥쪽에도 이렇게 몸통에도 찢어진 게 있어서 이렇게 실이 달린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것이 잘 이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면 이런 것들은 거의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또 비슷한 예 중에서 종파열 중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조금 그 세로로 길게 찢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찢어지면은 그 찢어진 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훌러덩 넘어갑니다. 이게 양동이 손잡이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연골판 파열이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훌러덩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은 이만큼이 다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찢어진 걸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특히 좀 빨리 봉합을 할수록 결과가 좋아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바깥쪽으로 이제 당겨가지고 이렇게 실로 이렇게 봉합을 하면은 이게 연골판 잘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봉합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제 불가피하게 많이 잘라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아전 절제술을 한 경우 혹은 전 절제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뭐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잘라내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없는 경우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이 관절로 써야 되는데 연골판은 스스로 재생되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좀 증상을 완화를 시켜주고 또 관절염을 예방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종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RI 보면은 이 안쪽은 내측에는 이렇게 삼각형 연골판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은 이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연골끼리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견디겠지만 계속 이제 시큰거리고 비 올 때도 아프다 그러고 붓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바깥쪽 구에게 굉장히 이제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대인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한 5년, 10년 지나면 분명히 관절염이 오죠. 그럼 이제 사회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이런 게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절염 발생을 뭐 방지하거나 최대한 이제 지연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종 연골판 이식술, 그래서 연골판 이식술인데 동종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사체, 이제 기증받은 사체에서 무릎 자기가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에 맞는 그 이식물을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 수입하는데 그런 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관절경 사진인데 이 연골판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이 위에 있는 뼈끼리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에 키홀, 열쇠 구멍 같은 뼈에 홈을 뚫고요.
그다음에 요 연골판 이식물을 이제 뼈랑 같이 이제 다듬어 가지고 요걸 쏙 끼웁니다. 그렇게 끼운 다음에 요 연골판은 이렇게 실로 다 꼬매주게 되면은 이게 비어 있던 부분, 여기서 비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쿠션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환자분 관절염도 예방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골판이 이제 비어 있었던 것들이 이제 검게 이렇게 채워진 걸 볼 수 있고, 위치도 원래 정상적인 연골판과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잘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 파열할 때 이제 수술적 치료는 대개는 이제 관절경으로 하죠. 요즘은 뭐 째서 하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관절경으로 큰 절개 없이 하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분들이 큰 부담을 이제 가지실 필요는 없는 그런 수술입니다. 사실은 뭐 집도하는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아무래도 절개도 적고 수술 시간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몸의 부담은 좀 적겠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MRI로 진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MRI를 통해서 어떤 파열의 형태라든지 위치, 사이즈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을 해가지고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제 수술은 크게는 이제 절제술과 봉합술로 먼저 나뉘겠죠. 이식술은 뭐 나중에 이야기니까. 그래서 환자의 상태, 어떤 파열의 위치나 모양,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 증상, 그 다음에 환자 나이가 어떤지, 언제 다쳤는지, 그 다음 관절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재활을 할 시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골판을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소실된 절제술을 심하게 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고 이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식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증상도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관절염이 예방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연골판 이식술은 조금 이제 제한점이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의료보험 기준에서 나이 조건도 있고 어떤 조건이 있고, 너무 관절염이 이미 진행된 사람들은 그 수술했을 때 결과가 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내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 큰 수술을 하지는 않는 게 나아서, 또 이식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주治医 선생님과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연골판은 연골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 연골판이 무너지면은 연골이 마모가 되는 거고 결국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질환들은 이제 종착점이 관절염이거든요. 관절염이 이제 연골이 마모되는 거기도 하지만 뼈나 인대 이런 것들 다 변형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연골을 지키는 게 연골판이기 때문에 연골판을 잘 지켜야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함부로 잘라내면 안 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골판 파열이 굉장히 흔하고 외래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게 다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또 수술하고 오히려 뭐 손해 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말아야 될 것과 수술을 꼭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주治医 선생님과 어떤 면에 대해서 이런 면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뭐 봉합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모든 경우 할 수 있지 않고 우리가 좋은 조건, 봉합술을 할 수 있고 또 했을 때 성공률이 높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봉합술을 할 수 있고, 봉합술이 안 되거나 뭐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제술,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다. 그리고 절제술을 여러 번 해서 혹은 이제 많이 잘라내서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연골판을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연골판 수술의 원칙은 최대한 보존을 해서 이게 기능을 충분히 보존을 해서 관절염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보내주셨는데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 이제 어깨 관련 질문이에요. 근데 소리가 뚜두둑 납니다. 통증은 아직 없어요. 문제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관절에선 소리가 뭐 어깨도 많이 나고 무릎도 많이 납니다. 똑똑 소리 나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는 이제 소리 나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할 일은 잘 없어요. 특히 이제 통증이 없으면서 나는 소리들은 그렇게 이제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게 특히 이제 오랫동안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는 이제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고, 없던 소리가 갑자기 났다 그러면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으시겠죠. 병원을 오셔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 뭐 혹은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증상인지 아닌지 보실 필요는 있는데, 통증 없이 특히 이제 똑똑 이제 혹은 뚝뚝하면서 경쾌하게 나는 소리들은 개개는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탁구 양자님 또 질문 보내주셨네요. 좀 탁구를 매일 치시는데 스텝을 엄청 밟으시고 무릎이 조금씩 아파온다. 안 아프고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탁구 못 치면 안 되는데. 예, 탁구가 사실은 TV에서 볼 때는 이게 공도 작고 하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가벼운 운동 그런 느낌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격렬하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탁구 동호회 하시는 분들은 아픈데 참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탁구 손상도 굉장히 많은데, 탁구도 이제 방향 전환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에 뒤틀리기 때문에 연골판도 잘 다치고 연골도 인대도 끊어지는 경우들 많고. 그래서 만약에 운동하는데 아프다 그러면 검진을 한번 받아보실 필요는 꼭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릎이 그때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조금 다음 날까지 가거나 좀 붓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오실 때 무릎의 어느 부위가 아픈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쪽이 주로 아프신지 바깥쪽이 아프신지, 아니면 무릎 전체적으로 그냥 어딘지 모르게 아프신 이런 분들도 있고 앞쪽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위험성은 다르십니다. 근데 이제 탁구 자체가 뭐 안 아프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운동을 직접 그걸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강도가 센 운동이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치료를 적절히 하고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뭐 보호대 같은 걸 하시고 좀 덜 아프다 이런 분들은 그걸 착용하고 하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확인을 하셔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증상이 아주 가벼워 보이진 않으시네요. 그다음에 송승희님 질문 주셨네요. 커피 많이 마시면 관절염 개선에 좋지 않은가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식품을 먹어서 관절이 근본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다. 이게 이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식품이나 약물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거를 무릎을 위해서 많이 먹는다. 이건 사실은 좀 별로 뭐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카페인 같은 혹은 뭐 커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어떤 좋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약물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뭐 커피를 관절염 때문에 많이 마신다? 이거는 별로 추천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커피 좋아하시면 드시고 적절한 양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 배만 나와? 님이 질문 또 주셨네요. 최근 이제 10kg 정도 체중이 갑자기 느셨대요. 그래서 평소에 없던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생겼는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포츠 손상일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손상일까 아닐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아픈 원인이 충분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건 결국에는 이제 체중 부하 관절들이기 때문에 체중이 느는 거는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체중이 1kg 는다고 무릎에 1kg의 하중이 사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많이 곱하기 몇 배 해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지만 이렇게 서 있지가 않잖아요. 계단을 내려가기나 할 때는 평상 걷는 것보다 뭐 4-5배 이렇게 하중을 많이 실는 거기 때문에 무릎에 1kg가 는다 그러면 그거만큼의 몇 배, 5배, 4-5배의 영향이 무릎 이제 계단 내려갈 때는 더 이제 영향이 드는 거니까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증상이 되죠.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10kg 정도 는 거는 당연히 아픈 원인이 되시고요. 허리도 마찬가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중을 좀 빼셔야 되는데, 당장 뭐 2kg, 3kg 정도만 빼봐도 무릎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그런 거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무릎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이제 뭐 병원에 오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게 체중 감량이랑 운동, 그다음 생활 습관 교정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무릎이라든지 허리 같이 체중을 구하는 그런 관절 부위에는 체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본적인 치료이긴 합니다. 사실 뭐 외래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길게 못 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도요. 그래서 잘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부삼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연골판 파열될 가능성이 있나요? 무서워요. 네. 계단 운동을 또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 평지를 걸어도 되지만은 어떤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뭐 시간 날 때 잠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건강할 때 무릎이 아주 튼튼할 때는 뭐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고 상관없죠. 그게 운동이 되는데, 근데 좀 관절이 조금 안 좋거나 안 좋을 여지가 이제 시작되신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추천드리지 않고, 특히나 계단을 내려가는 거는 무릎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실리거든요. 오르는 건 조금 더 낫고요. 그래서 오르는 게 조금 더 안전한데 내려가는 거는 절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계단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이제 올라갈 때는 운동을 하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릎을 보호하면서 계단 운동 하시는데, 뭐 가능하면은 사실은 평지 위주로 운동하는 게 안전하고 좀 효과적이고요. 또 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경치를 보시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은. 그래서 계단 운동이 아주 추천하는 운동은 아닌데, 하셔야 된다면 올라가는 거 정도만 하시고 내려오는 건 하지 마시고요. 특히 뭐 디디는데 뭔가 뜨끔한 느낌이 든다, 혹은 이제 부었다, 다음 날까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 체크를 해보는 게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홍원님께서 또 질문 주셨네요. 65세 남성이신데 왼쪽 무릎이 시큰거리면 어떤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뭐 굉장히 흔한 증상이긴 한데, 사실은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증상은 이제 증상만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연령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초기 관절염 같은 것들이 좀 시작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큰거린 증상, 그래서 뭐 혹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좀 날씨가 흐리거나 그럴 때 아픈 것들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관절염 초기 증상이 좀 왔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엑스레이 정도 기본적으로 찍어보시고 전문의 선생님께 진찰을 먼저 받아보시면은 이게 뭐 약물 치료 정도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정밀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인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큰거리는 게 한두 번이면 조금 관찰하시더라도 이게 반복되거나 빈도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또 강도가 세진다 이러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정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대략 15년 전에 MRI 찍었는데 연골이 30%가 달았다고 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하면 무리하고 그러면 무릎이 아프시다는 말씀이네요. 네.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전형적인 스토리이긴 하세요. 그래서 연골이 마모가 된 게 결국에 아까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MRI 찍어보니 조금 마모가 된 게 확인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초기 혹은 중기 관절염일 수가 있습니다. 30% 정도 달았다고 하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뭐 외래에서 30% 혹은 50% 달았어요 이렇게 들으신 게 꼭 진짜 그만큼 다른 건 아니라서 그 양은 조금 다시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관절염이 조금 오셨지 않을까 지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절염에 대한 그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연골이 아까 말했듯이 진짜 연골인지 아니면 오늘 강의했던 연골판에 대한 내용인지도 한번 이제 감별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서방산 진흙두꺼비님께서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십니다. 나이가 든 걸까요? 네, 나이가 든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도 이럴 수 있거든요. 나이 문제라기보다는 관절 상태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만약 이제 진짜 옛날 어른들이 일기예보다 무릎 관절이 일기예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날씨가 흐려서 저기압이 되고 이러면 관절의 어떤 이제 압력 분포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서 조금 더 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 많은 경우 관절 연골이 조금 손상이 되고 관절염이 조금 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증상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이 문제보다도 관절 연골 자체가 조금 손상이 되거나 관절염이 좀 왔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시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송승희님, 성장 호르몬이 관절염 개선에 도움이 되나요? 성장 호르몬을 관절염 치료에 쓴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이게 어른들이 또 이렇게 쓰지는 않죠. 보통 이제 키가 작은 아이들이 키를 키우는 목적으로 좀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관절염 치료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쓸 수는 없죠. 이제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실은 한 가지 기능만 있지는 않고, 이 기능이 있으면 또 반대 급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은 반대쪽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이 이제 뭐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관절염 치료에 쓰는 치료는 아니까요. 이거는 뭐 조금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방산 진흙두꺼비님 또 질문 주셨어요. 평소 산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데 근래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한 달을 쉬어도 조금만 쓰면 무릎이 아픈데 퇴행성 관절염일까요? 네,
이제 산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패턴으로 아프신지를 좀 보셔야 되긴 하는데, 이제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이제 즐겁게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 막 기어서 내려왔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내리막길이 좀 더 무릎에는 하중이 많고 이제 부담이 많아서 좀 등산이 많은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한 달을 쉬었는데 조금만 써도 아프다. 이거는 관절염일 확률이 많으시죠. 연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 그러면 관절염 체크를 꼭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보실 증상은 아니시고 좀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좀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모종상님 역시 등산 관련 질문 주셨어요. 등산도 안 좋을까요? 등산 좋죠. 등산 좋은 운동이시고 뭐 건강할 때는 뭐 아주 추천드립니다. 뭐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즐기시는데, 문제는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실 경우죠. 무릎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는 등산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뭐 무릎도 이제 아픈 정도가 다르잖아요. 조금 아프신 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자주 붓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붓거나 그런 정도까지 아프신 분들은 등산은 좀 무리실 거예요. 특히 이제 내리막길 같은 것들은 부담이 굉장히 되실 거고, 그렇지만 뭐 좀 낮은 산, 뭐 동네 뒷산이나 이제 완만한 그런 산들은 우리가 트레킹 정도 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좋은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그런 무릎의 상태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운동 등산을 갔다 왔는데 그때 조금 아프고 말지 다음 날이 멀쩡한 정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무릎이 다음 날도 아프고 혹은 붓거나 혹은 며칠 가거나 뭐 할 때마다 그게 이제 반복된다. 그거는 지금 무릎 상태가 이 운동을 견딜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병원은 가셔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 등산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상태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민혜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동생이 앉았다 일어날 때 가끔 무릎이 뚝뚝 소리가 난다. 굉장히 흔하시죠. 이런 증상이 굉장히 흔하고, 근데 통증은 없어. 통증이 없는 소리,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는 걱정할 증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없던 소리가 새로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큰일 아닌가. 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은 뭔가 이제 마모되거나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상되면 괜히 신경 쓰이고 또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새로 생긴 소리다 그러면 한번 체크는 해보시라. 그렇지만 역시 통증이 없이 소리만 똑똑 경쾌하게 나는 소리들은 이제 무릎 사이에서 이렇게 딱 우리가 줄 같은 게 이렇게 탁 튕기듯이 이런 식으로 나는 소리거든요.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들이 무릎 굽혔다 폈다 할 때 탁탁 튕기면서 나는 소리라서 괜찮은데, 간혹 이제 뭐 추벽증후군이라든지 이렇게 무릎 사이에서 낑겨가지고 관절을 실제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하셔서 이게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증상인지 혹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증상인지는 확인할 필요는 있으시긴 하세요. 네. 그다음 송승희님 또 질문 주셨고요. 3년 전부터 무릎이 열이 나고 시큰거렸는데 내리막길에서 찌릿찌릿 아픈 경우가 있어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MRI와 X선 촬영에 이상이 없어요. CT 찍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정형외과 특히 이제 관절 치료를 하면은 먼저 제일 찍는 건 이제 엑스레이죠. 엑스레이는 이제 뼈를 주로 보는 거고, 뼈에 이상이 있는 것들을 보는데, 뭐 골절이 있지 않으면 사실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이 보이는 건 없겠죠. 근데 관절염이 진행돼서 관절 두께가 이렇게 좁아진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전체적인 큰 느낌, 큰 그림을 보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CT는 엑스레이를 수백 장, 수천 장 찍은 걸 이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T 검사는 주로 이제 뼈를 보는 거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서는 많은 경우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을 바에는 그냥 MRI 검사를 찍는 게 보통 나은 경우가 많고, CT는 이제 특정한 목적, 뼈 조각을 좀 봐야 된다든지 어떤 우리가 수술에 관련된 플래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관절이 나쁘다 그러면 엑스레이 단계에서 조금 더 좀 심각성이 있다 하면 MRI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찌릿찌릿 아픈 경우가 있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일시적인 거면은 조금 지켜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3년 전부터 좀 불편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시는 거잖아요. 그게 느리지만 조금 증상이 진행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혜니님 역시 이제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경우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하니까 민망하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으신데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것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잘 없고 통증이 없다 그럼 더더욱 이제 괜찮은 거고요. 그런데 없던 소리가 갑자기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달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요거는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동반된 통증이 있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먼저 뭐 소리만으로는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별로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병원 가셔도 큰 이제 뭐 검사 필요 없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 임원숙님, 무릎 관절을 안 다치게 하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오늘 무릎 스포츠 손상을 말씀드렸는데 스포츠 활동하면서 무릎을 굉장히 많이 다치시죠. 근데 이게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이 유지되는데 또 운동을 하다 보면 다 다치게 되니까 그럼 운동을 또 안 해야 되나? 이게 딜레마죠. 특히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게 되면서 살이 찌고 무릎이 더 나빠지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겪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운동과 무릎 관절의 건강의 관계가 굉장히 참 어렵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다치게 하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거는 제일 이제 기본은 우리가 수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한테 시키는 운동들이죠. 그래서 무릎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 이제 허벅지의 앞쪽 근육을 이제 튼튼하게 되면은 많은 통증들이 완화되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스쿼트 운동 같은 거는 또 무릎이 튼튼하실 때는 괜찮은데 하고 나면 또 안 좋으신 분들이 하면 또 아플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상태가 건강하시냐 아니면 조금 안 좋은가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좀 다르게 해야 될 여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교적 안전한 운동은 일단 걷기가 제일 이제 안전하죠. 연령에 구분 없이 제일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좀 걷기, 조금 빠른 속도로 활기차게 걷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무릎이 조금 더 아파요 이러신 분들이 특히 이제 무릎 앞쪽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뭐 체중 부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은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아서 아프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그런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은 무릎을 이제 운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체중을 디뎌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체중 부하를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버텼다가 내린다든지 그다음에 무릎 편 상태에서 힘을 줬다가 뺐다가 이런 걸 천천히 반복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루에 뭐 200번, 300번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관절 근육 운동이 되시니까요. 그런 운동들이 안전한 운동이니까 혹시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단계를 높여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최민호님은 예, 어쩔 수 없이 외측 바늘판을 절제를 했는데 이제 연령은 30대 후반이시고 수술 후 2년이 지났는데 별다른 통증 없는데 관절염이 안 오게 하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절제한 범위나 양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절제한 게 그냥 부분 절제술 정도다 하면은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아전 절제술이나 전 절제술처럼 많이 잘라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식술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30대시기 때문에 뭐 사회 활동이나 운동도 많이 좋아하실 거고 이런 거 생활을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은 무릎 관절만 봤을 때는 스포츠 활동도 조금 격한 걸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다 그러면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절제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부분 절제 정도면은 대개는 이제 큰 제한 두지 않고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아전 절제술 정도 이렇게 많이 잘라내서 50% 이상 이렇게 절제를 했다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년, 10년 흘렀을 때는 관절염이 더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겠고 만약에 다시 MRI 검사를 했는데 남아있는 게 너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비록 이제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이식술을 하는 시점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식술을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평균적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하려고 그래도 조금 이제 딜레이 돼서 6개월, 뭐 1년까지 뭐 기다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자기 주치 선생님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 플랜을 조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토끼님은 무릎 연골 손상은 있으나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고 DNA 주사 처방을 권하시던데 참을 정도의 통증이라면 굳이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스테로이드도 소량 들어간다고 하는데 56세 정도고 어차피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골은 재생이 안 되죠. 연골도 재생이 안 되고 연골판도 뭐 거의 재생이 사실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런 경우에
주사 치료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증상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수술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먹는 약으로 통증이 조절되고 증상이 괜찮다 그러면 되는데 많이 좀 불편하실 정도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치료됩니다. 그래서 DNA 주사든 스테로이드 주사든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금 윤활 작용을 도와주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재생이 안 된다고 그게 치료냐, 민시방편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우리 질환들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본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을 먹는다고 고혈압이 치료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조절을 해야지만 다른 합병증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관절 치료도 그런 면이 있어서 증상이 있는 걸 찾는 건 오히려 더 나쁘실 수 있어서요. 그래서 아픈 거에 맞춰서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성영환 님이 허리 쪽 말씀하셨네요. 허리 전방 전이증 초기이고 헬스장에서 거꾸로 이제 매달리는 그런 운동 말씀하셨고, 퇴행성 초기 같은데 달리기 살짝 괜찮을까요? 67세고 퇴행성 관절염 초기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걷는 거가 문제 없으신 분이면은 이제 가볍게 뛰는 거 좀 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안전하기로 따져서는 빨리 걷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만약 관절염이 좀 시작되셨다 그러면은 이제 좀 뛰면서 좀 통증이 좀 심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시도했는데 증상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지현 TV님께서는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어디까지 효과가 있나요? 네, 줄기세포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실은 줄기세포는 이 연골판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 연골, 관절 연골 표면이 코팅이 벗겨지는 게 완전히 뼈가 드러날 정도까지 됐을 때는 연골 재생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뼈에 구멍만 내는 이제 미세 천공술 같은 수술이 기본적인 치료지만 요즘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까지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기본적인 치료랑 이제 추가적인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뭐가 더 뛰어나느냐 이런 연구들이 아주 많은 결과들이 쌓여 있지는 않지만 경험적으로는 조금은 더 이제 나은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연골 재생 수술을 한다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일단 무릎의 축이 좋아야 되고요. 무릎이 막 휘어 있는 그런 관절염에서는 의미가 없고, 그다음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돼서 인공관절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줄기세포 치료는 결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 장담을 못합니다. 좋으신 분도 있고 조금 덜 좋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확실한 인공관절 치료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젊으시고 액티브 하시면서 뭐 비교적 다른 관절 부위는 잘 유지되고 있는데 특정 부위만 조금 이제 연골이 많이 손상됐다. 이럴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보실 수 있겠다. 만능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도움되는 분들이 있고 잘 선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서 정신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릎 연골판 파열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돼서 여러 질문과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엔 좀 더 좋은 주제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